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의 시작과 인문 교양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와 달리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과 쪽 계열이라서 인문학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사유를 한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교재의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대학의 시작과 인문 교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학의 시작은 언제부터 했느냐? 대학의 근대 대학의 운영은 십자군 전쟁 이후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교 간의 예루살렘 쟁탈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침공해서 그것을 빼앗은 거죠. 2차 전쟁 때는 이제 살라딘이라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왕이 이제 또 다시 이제 3차 전쟁을 벌이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은 동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성지 회복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온갖 폐륜이 이루어진 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야만의 원정길 끝에서 유럽이 만난 새로운 문명이 뭐냐면 이슬람 세계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고전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재발견돼요. 그때 이제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두 사람이 그리스 철학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럽이 이슬람을 공격하고 그때 받아들였던 문물이 뭐냐면 바로 아랍권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어요. 그 전에는 유럽은 어떤 철학이었느냐? 중세 유럽은 플라톤 철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세는 플라톤 철학이 꽃을 피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금소로 취급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책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이렇게 나온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수도 원장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가운데 희극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극이 있고 비극론이 있고 희극론이 있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비극론은 전해지지만 희극론은 이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움베르토 에코는 이 장미의 이름에서 그 수도 원장이 이제 그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읽으면 코미디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그 책에다가 요 책 사이에다가 독약을 발라. 나중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책을 읽을 때 페이지를 넘길 때 침을 묻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양피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도원의 많은 수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코미디를 읽으려고 침을 묻혀서 읽습니다. 독약을 묻혀놨기 때문에 죽죠.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라든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반박하는 것이 바로 이 중세 유럽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두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편의 철학자는, 오른편에는 플라톤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하늘을 뜻하는 거죠. 티마이오스라는 말은 천문학 관련 책이에요.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천문학 관련 책입니다. 하늘을 이야기하는 플라톤. 반면에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를 향하고 책을 한 권 들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윤리학이라는 책이죠. 윤리라는 것은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죠. 즉 하늘을 이야기하는 플라톤과 땅을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철학의 큰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플라톤을 중요시 여겼고, 반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금소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소로 묶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어디로 가요? 아랍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그리스로 된 것을 그리스어로 된 것을 아랍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꽃을 피운 거죠. 뭐 화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랍권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랍과 만났을 때 유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전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재발견되어서 홍수처럼 유럽으로 밀려듭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용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르네상스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근대 유럽이 생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유럽이 이제 아랍권보다 더 이제 앞서가게 된 거죠. 아무튼 자, 이때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대학이 발견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의문이 솟아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 속에 방랑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떠돌이 지식인들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관습이 코드화시킨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세상을 떠돕니다. 권위도 교회도 거부하고 자기만의 삶과 삶을 찾아서 떠도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방랑하는 개인들이 등장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런 개인의 탄생,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조합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니베르시타스, 라틴어입니다. 우니베르시타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바뀌겠어요? 유니버시티, 오늘날 대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니베르시타스는 함께 묻는 조합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오늘날 대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탄생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둥기로 삼아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대학이죠.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은 제도보다는 열정의 집합입니다. 열정의 집합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삶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뭐냐면 대학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입생들은 특히 그럴 텐데,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원래 대학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열정의 집합, 우니베르시타스, 조합 공동체란 말입니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대학입니다. 삶의 의지가 모여서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각국에서 여러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자치조합이 바로 우니베르시타스입니다. 그러면 이 우니베르시타스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뭐냐? 중요하죠. 그 과목이 뭐냐면 인문교양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버럴 아츠, 자유로운 기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는 이런 뜻입니다. 자유인들에게 어울리는 지식, 자유로운 정신. 즉 우니베르시타스에서는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자유인들에게 어울리는 지식. 그래서 중세대학은 바로 이러한 알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신, 곧 온전한 비판적 정신을 키웠던 것이 바로 대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인문교양의 과목이 7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칠과라고 이야기해요. 이 인문교양하고 반대되는 게 뭐야? 오늘날 우리 전공교육이겠죠. 여러분 과가 전공이 다 있는데 이 전공교육입니다. 그리고 인문교양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교양 과목이겠죠. 근데 원래 대학은 인문교양 과목이 더 중요했어요. 이런 전공 실용적인 학문들은 이제 기술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뭐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인문교양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즉 엘리트들이 배웠던 학문이 자유칠가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는 비판적인 지성인들이 배웠던 것들이 바로 자유칠가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양 과목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과목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자, 그러면 이 자유칠가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중세 사람들이니까, 유럽이니까 그들의 고전어가 있습니다. 고전어. 뭐예요? 그리스어, 로마, 라틴어. 라틴어. 그러니까 헬라어와 라틴어 문법을 먼저 배웁니다. 고전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도 고전어를 배우죠. 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전, 국어 이렇게 고전 배우게 되는데, 어학이 중요합니다. 고전어를 배우고, 두 번째는 변증학이라고 얘기하고,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증법이나 수사, 논리라고,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리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산수나 기하학, 오늘 치면 이제 수학이겠죠. 그 다음에 역사나 지리, 사회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 그 다음에 음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과목을 자유칠가라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엘리트들이 배웠던 과목이 바로 이 자유칠가로서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뭘 하냐면은 체육을 또 해, 체육. 콜로세움이나 이제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 가운데 아식스라고 있죠? 아식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요약인데, 약자입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제 이 아식스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 이렇게 체육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학이 어때요? 이런 기본적인 인문 교양이 아니라 전공 교육 실용적인 것으로 대학이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대학의 시작과 전혀 다른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도보다는 열정의 집합이고,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조합 공동체가 대학인데, 오늘날 대학은 이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화와 기업화로 반인문적 풍경 속에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무관심 속에서 경제적 동물로 만드는 시대로
전락해 본 거예요. 대학이 기업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죠. 13세기가 되기 전에 시작된 중세 최초의 대학들은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에 볼로나 대학이 있습니다. 볼로나. 그 다음에 프랑스에 파리 대학이 있고 영국에는 옥스퍼드, 우리 부산에는 동아대학. 자, 이런 이제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학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에요. 볼로나, 파리, 뭐 옥스퍼드라는 지명,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개인들이 조합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 볼로나 대학입니다. 파리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세속의 권력이 이들을 억압해요. 억압을 할 때, 권력이 억압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죠. 이전의 도시를 버리고 다른 도시로 옮기는 방법으로 탄압과 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9년에 옥스퍼드에 있던 조합 공동체, 자유로운 개인들이 탈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케임브리지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곳에서 유니베르시타스를 만들어. 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1222년에는 이탈리아의 볼로나에서 또 권력이 탄압하니까 볼로나에 있던 자유로운 개인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이제 탈출합니까? 파도바라는 곳으로 합니다. 파도바라는 지역으로 하는데 이게 파도바 대학의 시작이죠. 자, 이처럼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이 바로 이런 대학의 탄생입니다. 오늘 대학의 시작과 인문 교양, 여러분 이걸 꼭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공이 이제 이과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사유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겨요.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인문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기 전공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오늘 이것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문 교양을 공부할 때 고전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이제 고전 교육의 방법을 잠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전 교육은 고전을 이제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석을 다는 게 있어요. 고전 뭐 히라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든지 뭐 라틴어 이제 뭐 키케로의 책이라든지 이런 고전들을 먼저 렉티오, 이거 라틴어입니다. 렉티오.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석을 다는 것을 렉티오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석을 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테라라는 말을 씁니다. 리테라. 텍스트의 단어를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가 센서스라고 읽어요. 센서스는 뭐냐면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센텐티아, 이것은 텍스트의 교훈을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의 방식입니다. 쿠아 에스티오, 우리 영어로는 나중에 퀘스천으로 바뀌는 거죠.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하고 찬반 토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푸타티오라고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질의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교수가 논쟁을 정리하면서 주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고전 읽기, 고전 교육입니다. 오늘날 논문 쓰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먼저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찬반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거기서 나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 논문 쓰기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인문 교양, 특히 이제 고전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또 평소에 대학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